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날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직원의 결혼식 참석자 방문했던 예식장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여편네 얼굴과 마주치게 되었으니까요. 5년 만에 만나게 된 그 여편네는 입에 침이 마를 새도 없이 자기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고만장한 모습은 딱 거기까지가 끝이었죠. 결혼식 사회자가 저의 이름과 직함을 부르자 그 여편네가 크나큰 충격으로 실신해서 뒤로 낮아빠져 버렸으니까요. 과연 그날 그 결혼식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의 신분이 대체 무엇이었길래 몹쓸 여편네가 뒤로 낮아빠지기까지 했던 건지, 그 가슴 뛰는 이야기를 사연에 담아 애청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지난 저의 학창시절을 가만히 돌아보면 가장 먼저 두 가지의 말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놀림이고, 하나는 너희 부모님은 왜 할머니 할아버지냐는 놀림이었죠. 먼저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놀림을 받았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극심한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저는 전교생들 중에 가장 가난한 축에 드는 아이였으니까요. 물론 부모님께서 게으른 분들이셨다거나 혹은 나쁜 짓을 저지르다가 천벌을 받아서 저희 집이 가난해진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매일 새벽같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공사장 막일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시장에서 각종 허드렛 일들을 하시면서 참으로 억척스럽게 생계를 이어가셨죠. 이처럼 부모님 두 분께서 모두 열심히 살아오셨음에도 저희 가족이 오래도록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건 다름 아닌 일찍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유산 대신 남긴 빚 때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늘 춥고 배고픈 유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죠. 다음으로 제가 학창시절 내내 너희 부모님은 왜 할머니 할아버지냐 하는 놀림을 받았던 이유는 제가 아주 심한 늦둥이였던 까닭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심한 난임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이 자녀들을 고등학교에 보내게 될 무렵에서야 첫 아이이자 외동딸인 저를 아주 어렵게 낳으셨으니까요. 그러한 성장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외동딸인 저는 당연히 가난을 아주 끔찍하게도 미워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난한 부모님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을 힘들게 만드는 가난이 미웠던 거죠. 반면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늦둥이라는 사실과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다른 부모들보다 연세가 한참 많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비록 학교도 다니지 못하셨고 가난한 분들이셨을지언정 늦둥이 외동딸인 저에게 애지중지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거든요. 더욱이 저희 부모님께서는 앞날을 내다보는 성경지명까지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바로 그 성경지명으로 외동딸인 저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어 주셨죠. 그러한 성경지명이 가장 크게 반짝였던 순간들 중 하나는 제가 막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전교 1등 모범생이었던 저는 그날도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야간 자율학습이 다 끝나가던 무렵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잠깐 불러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로 담임 선생님과 단둘이 상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왜 보자고 하셨어요, 선생님? 혹시 이번 달에도 제 급식비가 밀렸나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기쁜 일이 있어서 너한테 미리 귀뜸을 좀 해주려고 부른 거야. 우리 보라가 지역에서 손꼽는 모범생이잖니. 그런 우리 보라를 위해서 나라에서 아주 큰 상을 내려주겠다더구나. 아주 큰 상이요? 그게 뭔데요? 생활보호 대상자들 중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최고 유망주들을 선발해서 선발된 학생들에게 대통령 상장이랑 함께 컴퓨터 한 대씩을 선물로 보내주고 있다더구나. 그럼 제가 그 상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지. 우리 지역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랑 우리 지역 장학사님들 만장일치로 추천이 올라갔어. 큰 시상식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지만 그래도 아주 뜻깊은 상이니까 감사하게 받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어른이 되려무나. 요즘처럼 컴퓨터가 흔한 세상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무렵은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컴퓨터라는 물건이 존재하기는 했었지만 절대로 흔한 물건은 아니었어요. 회사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나 업무용으로 활용되고 있었을 뿐, 특히나 가정용 컴퓨터는 워낙에 고가였던 바람에 부잣집에서나 종종 볼 수 있는 일종의 사치품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컴퓨터라는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커녕 그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나 마찬가지셨고요. 그런 와중에 예정대로 대통령 상장과 컴퓨터가 도착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나 다름이 없는 꼴이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저게 컴퓨터라는 물건이구나.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얼른 한번 켜보렴. 엄마랑 아빠도 컴퓨터라는 게 뭔지 구경 한번 제대로 해보게.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어떻게 켜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를 켤 줄 모른다고?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어? 네, 학교 수업 중에 컴퓨터 수업은 없거든요. 학교에 컴퓨터실 자체가 없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걸 보기는 했지만 진짜 보고 지나가기만 한 거라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거 참 난감하게 되었구나. 물론 우리 딸이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아온 건 기쁜 일이지만 덩치도 크고 사용법도 모르는 물건을 가뜩이나 좁은 우리 집에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한 문제 또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컴퓨터라는 물건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참이었기에 컴퓨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학교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저 또한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지 못해서 전원을 켜는 방법조차 모르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와중에 컴퓨터의 덩치는 왜 또 그렇게 큰 건지 가뜩이나 좁디 좁은 집에서 살아가는 저희 식구들 입장에서는 컴퓨터는 그야말로 자리만 크게 차지하는 애물단지였습니다. 그 시절 컴퓨터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서 모니터도 엄청 컸고 본체도 엄청 컸거든요. 또한 컴퓨터라는 물건이 전기를 얼마나 잡아먹는지도 잘 몰랐기에 전기요금 걱정도 한몫 단단히 거들었습니다. 그런 애물단지 컴퓨터를 두고 동네 이웃 아줌마 아저씨들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쓰지도 못할 물건이니 팔아서 딸 자식 소고기라도 먹이던가 입시 학원이라도 몇 달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들이었죠. 물론 제가 생각해도 꽤나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가정용 컴퓨터는 정말 많이 비쌌거든요. 그런 비싼 물건의 사용법도 모르는 채로 거실 공간만 차지하게 내버려 두느니 중고로 팔아서 생계에 보탬이 되는 쪽이 차라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다들 저 컴퓨터인지 뭔지를 팔아서 딸 자식 공부 미천으로 삼으면 어떻겠냐고들 하던데 당신 생각은 어때? 글쎄, 난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팔지 말자는 생각인 거야? 저 컴퓨터는 나라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려준 선물이잖아. 더군다나 작은 돈도 아니고 몇백만 원씩이나 하는 비싼 물건을 상으로 내려주었을 때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고. 당신 생각은 어때? 실은 나도 마찬가지야. 나라에서 가난한 모범생들 중에서도 고르고 또 골라서 제일 전도 유망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나누어 주었다는 건 장차 우리나라를 짊어질 인재로 키워내겠다는 목표일 거야.
그렇다는 건 앞으로 컴퓨터가 그만큼 중요한 세상이 열리게 될 거라는 뜻이 분명하고.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우리 딸 한번 그쪽으로 제대로 밀어줍시다. 컴퓨터를 제대로 가르쳐보자는 얘기지? 컴퓨터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만 배우면 우리 딸의 인생 미천이 되어주고도 남을 거야. 아니, 난 분명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 알았어, 그렇게 하자. 잘 찾아보면 컴퓨터를 가르치는 학원 같은 곳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 우리 생활비를 아껴서라도 우리 보라한테 컴퓨터 학원을 보내줍시다. 이처럼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는 컴퓨터라는 물건이 대체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는 것인조차 전혀 모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성경지명을 발휘해서 미래를 내다보셨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 뒤 부모님께서 미리 내다보셨던 그대로의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용 초고속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집집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있는 세상이 도래하였고 그 열풍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의 IT 산업 열풍이 불어닥쳤거든요. 그러한 열풍의 선두에는 제가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성경지명으로 학원을 보내주셨던 덕분에 남들보다 훨씬 일찍 컴퓨터에 숙달될 수 있었고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한 이후로도 프로그래밍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저는 각종 공모전에서 줄줄이 수상까지 했으니 비유하자면 다른 또래들이 컴퓨터라는 이름의 걸음마를 막 시작했을 무렵에 저는 이미 컴퓨터 선수가 되어 있었던 셈이죠. 물론 저희 부모님의 성경지명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문대 컴퓨터공학과를 막 졸업한 참이었던 저는 국내 국지의 기업들로부터 전산 담당자로 와달라는 제안을 참 많이도 받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부모님의 성경지명이 또 한 번 반짝하며 저희 앞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엄마. 저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혹시 취업 때문에 걱정인 거니? 네, 와달라고 하는 회사는 많은데 솔직히 마음에 끌리는 곳은 없어서요. 그렇다는 건 따로 생각해둔 곳이 있다는 뜻이겠네? 따로 생각해둔 곳이라기보다는 꿈이랑 현실 사이에서의 고민이죠. 실은 얼마 전에 우리 학과 선배한테서 벤처회사 창업 멤버로 들어오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근데 새로 창업하는 벤처 회사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요. 그건 또 무슨 소리니? 마음이 끌리는데 동시에 마음에 걸리기도 한다고? 네, 아무래도 벤처회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정하잖아요. 반면에 대기업 전산 담당자로 취직을 하게 되면 정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제 힘으로 벤처회사를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건 위험한 꿈인 반면에 대기업 취업은 안정적인 현실이니까요. 그럼 그 선배라는 사람이랑 식사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려무나. 원래 모든 세상 일은 사람이 하는 법이니까 엄마가 그 선배를 한번 직접 보고서 꿈을 함께 나누어도 될 만한 사람인지를 가늠해 볼게. 그렇게 저는 벤처회사의 창립 멤버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해주었던 김 선배와의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식사를 마친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선배라는 사람 얼굴을 보니까 순수한 꿈으로 얼굴이 가득 차 있더구나. 그 정도면 사장님으로 모시기에 충분한 사람 같으니 이제 더는 걱정 말고 우리 딸의 꿈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누도록 하렴. 어머니의 그 말씀은 저에게 꿈을 향해 도전할 용기를 심어주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성경지명을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나는 역시나더군요. 김 선배의 벤처회사로 첫 출근하게 된 저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동료들의 면면을 살펴보며 확신했습니다.
김 선배가 심혈을 기울여서 데리고 온 동료들은 하나같이 능력도 좋고 기술력도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이로써 저는 저희 회사의 정례성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비록 벤처회사의 운영은 예상처럼 쉽지만은 않을지언정 그 정도의 동료들과 함께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크게 성공하고도 남겠더라고요.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부부였어요. 실제로도 저와 남편은 둘이서는 사소한 말다툼 한번 해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아주 화목하고 죽이 잘 맞는 부부였죠. 문제는 저희 시댁이 손이 엄청 귀한 집안이라는 것이었고, 심지어 제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가도록 태기가 없다는 것이었죠. 임신 소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시모가 결국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부부관계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너나 우리 아들이나 둘 중 하나가 잠자리를 피한다던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직까지도 손주 소식이 없을 수가 있는 거냐고. 둘이 결혼한 지가 벌써 언젠데. 괜한 걱정이세요, 어머님. 저희가 금술이 얼마나 좋은 부부인데요. 그건 안방문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지. 손주 소식 기다리는 시애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볼 수도 있는 걱정이고. 설마 너 혹시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건 아니지? 그건 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갈수록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추세라면서 우리 며느리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지 싶어서 노파심에 물어보는 거야. 다른 세댁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는 외동딸이라서 형제자매 없이 혼자 외롭게 자랐잖아요. 그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기 싫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방금 그 말 정말 진심인 거 확실하지? 당연하죠. 저는요, 어머님, 저랑 남편이랑 반씩 닮은 아이들을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여럿 낳아서 다 같이 복작복작 부대끼면서 재밌게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래, 알겠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신머리 쪽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너의 직업이겠구나. 안 봐도 뻔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느라 전자파 때문에 임신이 되지를 않는 게야. 결국엔 그 해로운 전자파가 원흉이었던 거라고. 바로 그날부로 시모는 저를 졸졸 쫓아다니며 회사를 그만두라고 들볶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가 어찌나 심하던지 조만간 도시락까지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들볶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였죠. 물론 저라고 그냥 당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들볶을 때마다 예의를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단호하게 맞섰거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도 전자파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는 건 크나큰 오해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얘기 어머님도 옆에서 같이 들으셨고요. 그럼 여태껏 손주 소식이 없는 다른 이유라도 있다는 게야? 너희 친정에서 애 못 낳는 팔자를 잘못 물려받았다던가 뭐 그런 일 말이더냐? 여기서 저희 친정 얘기가 왜 나와요? 상황이 그렇잖니. 너도 사돈들이 아주 어렵게 낳은 늦둥이라면서. 그렇다는 건 너희 친가 쪽이나 외가 쪽에 임신 못하는 유전자가 있고 네가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얘기밖에 터대니? 그러는 어머님이야말로 왜 자꾸 지금 상황을 제 잘못으로만 돌리고 계시는 건데요? 임신을 못하는 건 당연히 여자 쪽 문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어디 하나하나 천천히 따져볼까요? 어머님 말 맞다나 전자파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거라면 저희 남편도 당장에 직장을 그만둬야겠네요. 어머님 아들도 사무직 직장인이라서 하루 온종일 컴퓨터 붙들고 일하니까요. 더군다나 어머님이 집안 내력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거라고 우기면 우길수록
스스로 시댁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밖에는 안 되고요. 손이 귀한 집안인 건 저희 친정이나 시댁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그렇게까지 항변하고 나서자 시모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쫓아다니지도 않았고 전자파 운운하며 회사 그만두라는 얘기도 일절 꺼내지 않았거든요. 대신 시모는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며느리 몸보신을 시켜준답시고 희한한 보양식들을 챙겨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시모의 외동아들인 저희 남편마저도 기겁을 할 정도로 말이죠. 아니, 이게 뭐야 여보? 이게 웬 돌 하루방이야? 낮에 어머님이 집 앞에 반찬 두고 가신다더니 그때 같이 두고 가셨나 봐. 그랬구나.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 다녀오신 기념으로 선물을 사오셨나 보다. 근데 이 돌하르방 옆에 망치랑 쇠절구는 또 뭔데? 어머님이 돌하르방이랑 같이 두고 가신 거야. 망치로 돌하르방을 잘게 부순 다음에 쇠절구로 돌가루를 만들어서 그 돌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먹으래. 돌하르방이 다산의 상징이니까 그렇게 하면 애가 들어설 거라나 뭐라나. 우와,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이건 좀 심하다. 어떻게 며느리한테 돌가루를 먹일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까 하다하다 퇴근길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시모가 오늘은 또 무슨 희한한 걸 먹으라고 집 앞에 두고 갔으려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참 다행이었던 건 시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철저하게 저의 편이 되어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시모의 만행이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저를 잘 지켜주었죠. 또한 다행이었던 건 시모와는 관계없이 저와 남편 모두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점이었죠. 이에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에 휴직기를 내었습니다. 시험관 임신에 도전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시험관 임신이라는 게 워낙 확률도 낮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휴직계를 낸 것이었어요. 아내인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치 힘든 과정이 될 테니 남편이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며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했죠. 역시나 시험관 임신 과정은 지독하리만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기적 같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가진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게 되던 날, 저와 남편은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그 악독하던 시모 또한 세상 천사 같은 표정으로 수고했다며 저를 격려해 주었죠. 하지만 그날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과 함께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우선 남편분께서 아내분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선생님? 혹시 태아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현재 태아의 심정이 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보시라고요. 유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견디지 못한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대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 눈을 뜬 곳은 병원 응급실이었는데요. 시모가 혼자서 저를 아주 차갑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좀 정신이 드니? 네, 어머니. 근데 제가 여기 얼마나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런 건 굳이 물어볼 필요 없고, 넌 대체 무슨 양심으로 정신을 차린 거니? 우리 손주 하늘나라 보냈으면 너도 눈 뜨지 말고 그 길로 손주 따라서 갔어야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침 병원에 도착한 친정 어머니께서 시모에게 지금 가장 가슴 아플 사람은 우리 딸인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망발이냐며 크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대뜸 장모님께 고함을 질러대고 마치 밀쳐내기라도 하려는 듯이 위협까지 해가면서 자기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며느리더러 유산된 손주 따라서 같이 하늘나라 가지 그랬냐는 망발을 퍼부은 쪽은 분명 시모였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팔이 안으로 굽어버린 꼴이었습니다. 아무튼 또 마침 도착한 아버지께서 사위의 뺨을 호되게 올려 붙이셨고 곧장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시면서 그날의 다툼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싸움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고향 친정집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던 저에게 대학 동기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거든요. 네가 지금 아무리 몸이랑 마음이 성치 않은 상황이라지만 그래도 알 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아까 낮에 잠깐 카페 들렸었거든? 근데 거기서 너네 남편 봤다.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그 사달을 내놓고서는 속편하게 카페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있었다고? 어디 커피만 마시고 있었겠니? 웬 처음 보는 여자랑 맞선까지 보고 있었지. 처음에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부관계가 심하게 틀어졌기로서니 명색이 유부남이 외간 여자랑 맞선을 보고 있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으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유부남이 무슨 맞선을 본다고 그래? 다행히도 너의 남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 눈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엿들었는데 와, 너희 시모가 그 여자랑 재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여자랑 둘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분위기를 봐서는 너희 남편도 시모랑 같은 생각인 것 같고. 순간 복장이 뒤집어진 저는 곧장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시모에게 아주 호되게 따져 물었죠. 지금 뒤에서 대체 무슨 수작질을 부리고 있는 거죠? 제 아무리 우리 부부 사이가 당연히 이혼을 생각하리만치 크게 틀어졌더라도 도장 찍기 전까지 그쪽 아들은 유부남이에요. 근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딴 여자랑 맞선까지 주선했냐고요? 그런데 시모는 추악한 수작질을 저에게 모두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아주 평온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손주를 꼭 보고 싶었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맞선 본 여자네 친정이 아들 부잣집이거든.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친정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옆편네도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 같은데 엄연히 가정이 있는 남녀를 재혼까지 시키겠다고요?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말거라. 그 여자 미망인이야. 얼마 전에 사별했거든. 우리 아들이야 조만간 너랑 이혼 도장 찍을 예정이고 머지않아서 너랑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아들도 혼자가 되는 건데 어차피 아들 부잣집 여식이랑 재혼할 바에야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처럼 너무나도 뻔뻔한 시모의 태도를 마주한 저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 추악한 짓을 추진하는 시모나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맞선 자리에 나가서 하하호호 웃어제낀 남편놈이나 인간 같지 않기는 매한가지더라고요. 물론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몹쓸 모자가 원하는 대로 놀아나지 않겠다고 말이죠. 지금 망상이 너무 지나친 것 같네요.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 아들이 순조롭게 채혼하지 못하도록 회방이라도 놓겠다는 거야 뭐야? 회방이라뇨. 저는 단지 법적 배우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뿐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협의 이혼을 해주겠냐고요. 안 그래요? 이미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끝장이 나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이혼 못 해주겠다고 버티겠다는 건 그까지 복수심 때문에 기어이 우리 아들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겠다는 소리밖에 더 돼?
이혼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얌전히 이혼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이혼 소송을 걸면 그쪽 아들은 모든 소송이 다 끝나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여자랑 재혼하지 못할 테고, 그렇게 되면 그 여자 쪽에서 지쳐 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재혼 자체가 물 건너가게 될 건 뻔한 일이니까요. 여자 쪽에서도 맞선까지 보고 다닐 정도면 어지간히도 재혼이 급했다는 얘긴데, 그런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혼 소송을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아휴, 꼭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 아들의 발목을 잡아야 직성이 풀리겠니? 입은 틀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시죠. 먼저 뒤통수를 친 쪽은 당신이랑 당신네 아들놈이니까. 아유, 그래 알았다. 일단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고민을 좀 해본 다음에 답이 나오거들랑 따로 연락을 주마. 그러는 동안 너도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먼저 연락을 주렴. 물론 제가 그쪽 집안에 먼저 연락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생각과 결심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얼마 뒤에 먼저 연락을 걸어온 쪽은 남편 놈이었어요. 저희 친정집 근처에 와 있으니 밖에서 잠깐 만나자는 문자 한 통을 띡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런 행동이 더더욱이 기분이 나빴던 저는 한바탕 호되게 퍼볼 작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너도 염치라는 게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우리 엄마 아빠 얼굴 보기 나쁘끄러가지고 일부러 밖으로 불러내는 거 보면?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너무 그렇게 날카롭게 굴지 마. 난 오늘 우리 관계를 최대한 원만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니까. 그렇게 말한 남편 놈은 저에게 웬 서류 봉투 2개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면 알겠지만 봉투 하나는 협의 이혼 서류야. 나머지 봉투 하나는 재산 증여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는 서류고. 그런 일이라면 괜히 헛걸음했네. 재산 분할은 이혼 소송 통해서 제대로 받아내면 그만이니까. 아유, 사람 말 좀 끝까지 들어라 좀. 내가 언제 재산 분할이라고 했어? 재산 증여라고 했지. 일단 서류들부터 꺼내봐봐. 그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이에 저는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이인지 어디 확인이나 해보자는 생각으로 2번째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는데요. 뜻밖에도 그 봉투 속 서류의 내용은 남편이 가진 전 재산 모두와 시모의 전 재산 절반을 저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한 번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저로서는 쉽사리 그 서류를 믿을 수가 없었죠.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나한테 원하는 게 대체 뭐냐고. 다른 뜻은 일절 없어. 나랑 우리 엄마는 그저 최대한 신속하게 당신이랑 협의 이혼을 성사시키고 싶을 뿐이지. 나도 그렇고 맞선 본 그 여자도 그렇고 나이가 이제 슬슬 중년으로 접어들고 있잖아. 하루라도 빨리 그 여자랑 정식으로 재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려면 하루라도 빨리 당신이랑 정리할수록 좋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뻔뻔한 건 엄마나 아들놈이나 매한가지구나. 몹쓸 유전자를 아주 제대로 물려받았어. 나랑 우리 엄마도 오죽 절박했으면 이 큰 재산까지 포기하면서 재혼을 추진하겠냐고. 돈 말고 원하는 게 따로 있으면 차라리 얘기를 해주던가. 정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 이거지? 아, 그렇다니까. 얼른 얘기하고 도장 찍자. 좋아, 그럼. 이 길로 우리 부모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우리 부모님이 욕을 하면 가만히 듣고 회초리를 드신다면 얌전히 종아리 걷어올려. 그럼 도장 찍어줄게. 그날 남편 놈은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인간을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지만 아버지께서는 달랐어요. 물론 그 인간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 건 절대로 아니셨죠. 그 인간에게 소금을 뿌리면서 문전박대를 했거든요. 또한 그 인간은 지켜보던 이웃분들에게
거의 돌팔매질 당하듯 손가락질을 받으며 동네에서 추잡스럽게 쫓겨났고요. 그런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저는 그 인간을 데리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간이 가져온 재산증여 관련 서류를 법적으로 공증을 받았고, 얼마 뒤 서류에 기재된 재산들을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증여받게 되고 나서야 협의위원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통쾌한 이혼이었을 테지만 저의 승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재산들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제 주머니에서 세금 한 푼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증여세는 전시모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로써 저는 그 몹쓸 집안과의 다툼에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마침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5년 뒤 저희 회사 막내 직원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두툼한 축의금 봉투를 내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누군가가 뚜벅뚜벅 다가오더라고요.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전시모였죠. 어쩐지 멀리서부터 낯익더라니 이런 데서 마주치는구나. 당연하게도 저는 전시모와 상종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호통을 쳐서라도 말조차 걸어오지 못하도록 떼어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남의 집 경사 자리에서 굳이 소란을 부려서 잔치를 망쳐버릴 수는 없었기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나마 인사를 받아주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죠? 오늘 결혼하는 신랑이 우리 며느리네 친정 막내 동생이거든. 우리 아들이랑 채혼한 그 아들 부잣집 새아가 말이다. 원래는 우리 아들이 하객으로 와야 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새며느리가 셋째 아들을 가져서 지금 진통 중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돈인 내가 아들 대신 참석한 거고. 그 집 아들 얘기는 하나도 안 궁금하고요. 어쨌거나 이거 참 공교롭게 되었네요. 신랑 신부 둘 다 우리 회사 막내 직원들이거든요. 어머, 넌 참 제주도 좋다 얘. 이혼녀 처지에 취직까지 다 하고. 아유, 내가 젊었던 시절에는 이혼녀들은 고개 들고 거리도 못 돌아다녔는데. 이보세요. 지금 그게 결혼식장까지 와서 할 소리입니까? 하객으로 왔으면 조용히 축하나 하고 돌아가세요. 괜히 문제거리 만들지 말고요. 그렇게 소리나 쳐 다그친 저는 신랑 신부와 인사를 나눈 뒤 예식장으로 들어갔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하객들이 많아서 앉을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 하객분들께서 편히 앉아서 결혼식을 보실 수 있도록 일부러 예식장 뒤편에 서 있기로 했는데요. 결혼식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그 몹쓸 옆에 내가 제 옆에 서더니 궁금하지 않은 말들을 자꾸만 저한테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김에 결혼식 보면서 얘기나 마저 하자꾸나. 취직했다는 얘기는 아까 들었고. 그래서 요즘 살만하니? 잘 먹고 잘 지내는 거야? 왜 자꾸 쫓아다니면서 말을 거세요? 며느리네 친정 결혼식이라면서요. 그럼 당연히 사돈 자격으로 참석했을 거고, 사돈 자격으로 참석을 했으면 혼주네 식구들이랑 같이 있어야지. 왜 자꾸 저를 쫓아다니는 거냐고요. 왜기는 5년 만에 만난 김에 우리 아들 자랑이나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너랑 이혼한 다음부터 우리 아들이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했거든. 복직한 회사에서도 승진을 했고, 재혼한 며느리한테서도 아들도 둘씩이나 얻었고, 지금 진통 중인 아기도 아들로 태어나면 손주를 셋씩이나 얻게 되는 거야. 아들 부잣집 여식이랑 재혼시킨 보람이 있더라. 예, 이래서 며느리를 잘 얻어야 가정이 번창한다는 얘기가 있는가 봐. 아, 그러세요? 그럼 일단 결혼식 끝나고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한번 제대로 나눠보시죠. 누구 인생이 진짜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결혼식 사회자의 아주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창 결혼식 진행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하객분들 중에 김보라님 계신가요? 이에 저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로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는 그런 저를 발견하고 나서야 안도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죠. 원래는 신랑 신부의 은사님께서 주례사를 맡아주시기로 했었는데요. 그분께서 장염에 걸리셨다더니 예식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로 달려가셔서 아직까지 나오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신랑 신부가 함께 재직 중인 회사에 김보라 본부장님께서 결혼식에 참석해 주셨으니 본부장님께 급히 주례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런 사회자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회사 직원들도 끼어 있었죠. 원래는 직원들과 함께 결혼식을 지켜보아야 하지만 그놈의 몹쓸 여편네가 저를 자꾸 따라붙는 바람에 혼자 동떨어져서 결혼식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무튼 당시의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저라도 나서서 주례사를 해줘야만 했으니까요. 이에 저는 급하게 단상을 향해 가려고 했는데요. 그런 제 손목을 전시모가 덥석 잡더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소리 낮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니? 네가 어떻게 본부장님이야? 넌 그냥 한낱 이혼녀일 뿐이잖아. 하지만 당시 길게 대답할 겨를이 없었던 저는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서 그 여편네의 손에 쥐어주고는 급히 단상으로 향했고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주례사를 시작했죠. 그러는 동안 제 눈에는 아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몹쓸 여편네가 예식장 맨 뒤편에 홀로 선 채로 저의 명함을 한참이나 읽고 또 읽다가 마치 다리가 풀리듯 스르륵 실신해서 직원들에게 엎혀나가는 모습을 말이죠.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민폐스럽던지. 아니, 사돈댁 결혼식장에서 그게 대체 무슨 추태냐고요. 물론 그 몹쓸 여편네의 추태 때문에 다소간의 소란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신랑 신부의 결혼식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 몹쓸 여편네에게 과연 누구의 인생이 진짜 탄탄대로인 것인지를 밝히는 것뿐이었죠. 이를 위해서 저는 결혼식장 근처 카페에서 그 몹쓸 여편네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편네는 현실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거짓말 하나도 섞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 네가 어떻게 본부장 소리를 듣는 거니? 혹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때 받아간 돈으로 다단계라도 시작한 거야? 다단계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본부장님 소리를 들은 거니? 아, 나 참 답답하네 진짜. 이보세요. 그쪽도 머리라는 게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랑 신부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그쪽도 뻔히 다 알고 있을 거잖아. 오늘 결혼할 신랑이 그 집 며느리네 막내 동생이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도 뭐가 어쩌고 어째요? 다단계? 심지어 조금 전에 본부장 직함이 박혀있는 내 명함까지 버젓이 봐놓고선? 아, 나 참 웃기지도 않아서 정말. 나도 오죽 기가 막히고 황당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한낱 이혼녀 따위가 본부장 소리를 들을 만큼 크게 성공했을 리가 없으니까. 아, 좋습니다. 그놈의 말 같지도 않은 망상 따위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단단히 때려 부숴드리죠. 그렇게 저는 몹쓸 여편네의 면전에다 대고 그간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5년 전, 전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넘겨받으며 이혼 전쟁에서 승리한 저는 원래 다니던 회사, 그러니까 김 선배가 창업했던 벤처 회사에 복직을 했는데요. 제가 없는 사이에 회사에 아주 큰 병고가 벌어졌더라고요. 저희 회사를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그 병고는 바로 창업주이자 회사 대표인 김 선배의 양친상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심지어 김 선배는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그 끔찍한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다고 해요. 그러는 바람에 마음이 전부 무너져 내린 김 선배는 속세의 삶을 모두 정리한 뒤 절에 들어가 불가에 귀의하려고 결심했죠. 하지만 김 선배는 회사와 직원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선뜻 불가에 귀의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선배를 위해 제가 눈물을 머금고 직접 나섰죠. 우리 회사 창립 원년 멤버이자 선배랑 오랜 시간 함께 꿈을 나누며 살아온 중마고로서 몇 개만 물어볼게요. 만약 우리 회사와 직원들을 책임져줄 사람이 나타난다면 훌훌 털고 마음 편히 불가에 귀의할 수 있겠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적임자가 나타나준다면요.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알았어요. 그럼 불가에 귀의하면 선배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까요? 이미 속세에 아무런 미련도 없어. 불가에 귀의해서 부처님 곁에서 남은 한평생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 업무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 굳이 더 말해서 뭐하겠어. 너만큼 능력 좋은 인재가 어딨다고. 그래요. 그럼 선배의 꿈이 깃들어 있는 우리 회사 제가 이어갈게요. 네가 우리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돈 있어요, 저. 그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선배의 마음이 가장 편해질 수 있는 길을 따라서 가세요. 네, 맞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거액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에다가 약간의 대출을 더해서 회사를 인수했죠. 덕분에 선배는 속세의 모든 것들을 훌훌 털고 불가에 귀의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서 받은 회사 인수 대금 전액을 사회에 기부한 채로 머리를 깎고 승려의 길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선배의 마지막 속세의 길을 끝까지 배웅한 저는 곧장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오래지 않아 정상화를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저희 회사의 장래성을 인정받은 덕분에 외국계 대기업으로 합병이 되었거든요. 또한 인수 합병 과정에서 저희 회사는 크나큰 특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아시아 지역 본부로 추대되었거든요. 저는 인수합병 대금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게 되었을 뿐더러 회사에 그대로 남아서 아시아 지부 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되었고요. 물론 저는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들을 모든 직원들과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기적은 저 혼자서 일으킨 것이 아닌 창업주인 김 선배가 워낙에 좋은 인재들을 끌어모았던 덕분이었고, 그 좋은 인재들이 저를 도와서 최선을 다해 회사를 성공시켜준 덕분이었으니까요. 제가 딱 거기까지 말을 마쳤을 때였습니다. 비서실장님과 운전기사님께서 저를 데리러 도착하셨어요. 이에 저는 전시모, 아니 그 몹쓸 여편네에게 마지막 수애기의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나랑 이혼한 다음에 그쪽 아들 팔자가 탄탄대로를 걸었다고? 천만에. 지금이야 평온하게 지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알량한 행복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 너 지금 우리 아들 앞길에 저주라도 퍼붓는 거니? 그까짓 돈 좀 벌었기로서니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이어도 되는 거냐고? 저주가 아니라 상식선에서의 경고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 자체가 썩어 빠졌는데 세상살이가 순탄해봤자 얼마나 가겠냐고. 얼마 못 가서 시궁창 나락으로 추락할 게 뻔하지. 그리고 당신 자꾸 입만 열면 나랑 이혼한 이후부터 아들내미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었다고 떠들어대는데 혼자 가만히 앉아서 생각 한번 잘해봐. 이혼한 이후로 진짜 탄탄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일지. 그날 찍었던 이혼 도장이 과연 누구한테 진짜 미소를 보내주고 있을지.
그런 제 말에 몹쓸 여편네는 그만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진짜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더군다나 그 탄탄대로의 시작이었던 회사 인수 대금이 그 집 아들이랑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이었기에 몹쓸 여편네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후회가 막심했을 테고요. 만약 전 남편과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회사 창업주인 김 선배가 병고를 당해 불가에 귀의하겠다는 결심을 했더라면 전 남편과 제가 합심해서 저희 회사를 인수했을 것이며 이후 벌어진 모든 성공의 영광들 또한 전 남편과 제가 함께 나누고 누리면서 살았을 테니까요. 결국 그 몹쓸 여편네는 자기 아들의 팔자를 스스로 꼬아버렸던 셈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날 저는 승리의 미소를 날리며 유유히 자리를 떠났고 몹쓸 여편네는 후회 막심한 표정으로 한참이나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래봤자 얄짤없죠. 저라는 이름의 호화버스는 이미 떠나버린 다음이었고 그 집 아들내미의 인생 파탄 스토리는 이제 겨우 시작이 되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저의 전 남편의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끝장이 나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계기는 다름 아닌 저에게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단죄의 시작은 재혼한 와이프로부터 이혼 소송장을 받게 되면서부터였고요. 재혼을 추진하던 당시에 그 몹쓸 모자가 맞선녀 신분이던 그 여자에게 저와는 이미 오래전에 이혼을 한 상태라는 거짓말을 쳤었더라고요. 심지어 몹쓸 모자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도 아주 추악한 거짓말을 쳤습니다. 제가 무수히 많은 외간 남자들과 해프게 외도를 즐기는 바람에 은밀한 부위에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남사스러운 병에 걸려버렸고 또 그 바람에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나서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거짓말이란 이 세상에 없는 법이라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필이면 재혼한 새 아내의 막내 남동생이 저희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 몹쓸 인간의 새 아내는 자기 막내 동생으로부터 제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달받고서는 진실을 알고 싶다면서 조용히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이에 저는 그 몹쓸 모자가 겪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모두 털어놓았고 유산을 겪었던 당시의 진단서까지 보여주었으며 저랑 얼른 이혼시키고 재혼을 추진하기 위해 크나큰 재산을 뚝 떼어주었던 증거까지 모두 보여줌으로써 저를 모함했던 몹쓸 모자의 모든 거짓말들은 진실되게 바로잡았어요. 그래서 새 와이프가 저의 전남편에게 이혼 소송장을 보내게 된 것이었고요. 거짓말을 통해 성사된 재혼이니만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송장이었죠. 재판 결과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몹쓸 인간은 결국 완벽하게 패소했고 그러한 결과로서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혼 소송에 집중하느라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고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소송 비용과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등 금전적으로도 파산하고야 말았으며 심지어 새아들의 양육권마저도 엄마 쪽으로 가도록 판결이 나면서 그 몹쓸 모자는 아들 손자까지 모조리 잃어버린 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반면에 저는 지금껏 탄탄대로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덕분에 대대손손 물려주고도 남을 만큼의 크나큰 부를 쌓아올렸고요. 또한 한평생 가난하게 살아오신 친정 부모님께 온갖 효도를 다 해드리면서 호강도 시켜드리고 있죠. 더욱이 지금 저는 쌍둥이 아들의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과 얼마 전에 재혼을 했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저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을 떠올립니다. 그 옛말처럼 비록 제 지난날은 다사다난했지만 지금 저의 삶에는 오직 행복만이 가득하며 앞으로의 남은 삶 또한 흔들림 없이 영원토록 행복할 테니까요. 저는 분명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